주유소 앞으로 출정해 나왔습니다. 추워. 오늘 영하 8도. 할로윈데이 영하 8도. 추워. 오늘은 특별히 출장 서비스로 야외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쫓겨났고요. 알면 뭐하니 캐나다 환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캐나다 환율 때문에 잠 못 드시는 분 많으시죠. 유학생이나 이렇게 한국에서 돈을 가져올 일이 있으신 분들은 좋아서 잠 못 드실 거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또 한국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이게 왜 자꾸 떨어지지 하면서 잠 못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환율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에서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 용돈도 보태드려야 되고 하여튼 환율이 신경이 쓰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작은 노하우,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절대적이거나 실제로 이거 과신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약간의 팁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오늘 환율이 오를 것 같다, 오늘 내릴 것 같다, 이거를 맞출 수만 있으면 출근할 필요가 없죠. 회사 왜 다니겠어요. 그냥 환율로 돈 벌지. 근데 저는 출근을 하면서 오늘은 오르겠다, 오늘 내릴 수도 있겠다, 이걸 가늠을 해요. 그리고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얼추 그 트렌드 추이로는 비슷하게 맞아요. 그 비결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요즘 환율이 급격히 지금 막 떨어지고 있죠. 저희가 캐나다에 오기 그 전해만 해도, 저기 2014년에 왔는데 2013년까지만 해도 그 미국 달러하고 캐나다 달러가 환율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1150원, 1200원 이렇게 했었는데, 그 2014년부터 조금 그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심할 때 2018년 저 국민연금에서 말씀드렸죠. 저희 국민연금 받을 때, 집사람 국민연금 받을 때쯤이 제일 최하였어요. 814인가까지 떨어졌었어요. 11일인가? 하여튼 그러다 다시 이제 오르다가 900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또 막 내려오는 추세인데, 여러가지 코로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환율이라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 예측하는 그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 얘기할지 몰라요.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환율이라는 거는 우리 딸내미하고 아들내미한테도 설명을 해도 항상 헷갈리는 건데, 저도 물론 헷갈려요. 환율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한국 돈과 캐나다 돈의 비교 우위를 누가 갖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돈과 미국 돈, 한국 돈과 일본 돈, 이 서로 간의 그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사회경제 시간에 배우잖아요.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라는 가격이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외환시장에서 캐나다 달러의 그 수요가 공급보다 적어지고 공급이 넘쳐나면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죠. 공급량이 많아지고 외환 수요량은 떨어지니까 가격은 하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이었던 게 500원으로. 이게 근데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거죠. 500원으로 1달러를 바꿀 수 있으니까 1,000원으로 바꿨던 게, 반대로 수요가 많아지면 환율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이었던 게 1,500원, 1,300원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캐나다 달러가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 뭐냐면, 수출이, 우리나라 자동차를 많이 팔았어, 컴퓨터를 많이 팔고 LG전자가 그 세탁기를 많이 팔았어. 그렇게 되면 그 돈을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 원화로 바꾸기 위해서 달러가 많아진 거지. 많이 팔았으니까. 그래서 달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많아진 거지. 그러면 이제 원화는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바꿀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반면에 정유사 같은 데가 이제 수입하는 업체들, 대부분 정유사나 아니면 유학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캐나다 달러로 많이 바꿔야 되잖아요. 수입하려면. 근데 바꾸려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이게 많아지면 결국은 1,000원이었던 게 1,300원이고 1,500원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외화가 들어오고 나가는 방법에는, 일단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가장 커요. 수입이 자동차 팔고 기름 들여오고 석유 들여오고 하는 수출 수입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뭐 주식 투자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투자로 들어오는 돈들, 그 다음에 이제 빚으로 들어오는 돈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수출이 많아지고 투자가 많아지고 빚이 많아지면 결국은 공급이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원화는 떨어지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기름을 많이 들여온다거나, 뭐 기름 유가가 올라서 뭐 기름값이 비싸진다거나, 뭐 여행이나 유학을 많이 간다거나 이러면 수요가 많아지는 거니까 원화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수출 수입이 가장 중요한데, 수출 수입을, 그러니까 그 원화를 그러면은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라고 보면은 말들이 많은데 사실 다예요. 경제 사회와 관련된 건 다야. 그러니까 뭐 금리, 통화량, 통화정책, 뭐 국제수지, 국민소득, 물가, 뭐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뭐 경제, 뭐 생산성, 경상수지,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거 다 얘기하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주변국 정세, 뭐 전쟁이나 테러가 났다거나 뭐 이런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북한 정세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경제계에서 발언 나는 거라든가, 뭐 경제 지표 발표, 뭐 연 기준 금리 발표한다거나 뭐 이런 발표들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물가가 그럼 무슨 환율에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은 통화 구매력이라는 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축소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다른 대체 수단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수입이 증가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뭐 그 블랙 프라이데이 그 온라인으로 구매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금리 같은 거,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 환율이 왜 영향을 받겠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이자를 많이 쳐준다는 얘기니까, 돈들이,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우리나라에 묻혀있던 투자금이나 우리나라에 묻혀있던 돈들도 전부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달러가. 돈이 빠져나간다는 게 뭐냐면은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런 어떤 지표들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거제 지표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런 뭐 경제 지표나 이렇게 뭐 학자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런 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럼 환율은 누가 결정하냐?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그 환율을 중개하는 그 중개회사가 있어요. 외환 중개회사라고. 한국에 한 10여 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환율 시장은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대고객 시장과 은행 간 거래 시장, 은행 간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고객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기업들, 수출 수입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유학생, 뭐 여행객들, 이런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고, 은행 간 거래는 말 그대로 이제 은행들끼리 거래하는 이 두 가지 시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들은 그 환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자기네 수입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급부적으로 그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 은행 간의 환율을, 그 외환을 거래를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환율의 그 기준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은 근데 은행들끼리 직접 거래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패를 보여주게 되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다, 내가 달러가 필요하다, 내가 원화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급하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노출이 되니까 상대방은 기다리죠. 저것 봐라, 좀 기다리면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은행들끼리는 직접 거래를 기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개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 한국에 있는 중개회사 중에 이제 서울 외국한 중개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기준금리 매매 기준율을 발표를 하는 업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거래되는 그 환율, 그 거래 가격의 평균을 가지고 다음날 8시 30분에 고시를 한대요. 그럼 이제 그날 시작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은행마다 이제 자기네 수수료를 붙여가지고 이제 일반 그 고객들한테 이제 그 장사를 하는 거죠. 자기네 마진을 남겨먹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은행 간 거래가 되는 이 환율 가격이 결국은 이제 그날의 이제 환율 매매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저는 어떻게 그러면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여기 나와서 이걸 찍고 있겠습니까? 바로 저기 보이는 캐네디언 타이어 주유소입니다. 좀 멀리서 되긴 했는데,
전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주유소 가격을 보면서 아, 오늘은 환율이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내려갈 수 있겠다, 올라갈 수 있겠다, 이게 정확한 거죠. 이런 그 추측을 해봅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이거 공부지 뭐. 따지고 알면 뭐 하냐면은 알면 뭐 하겠냐마는 그래도 이건 뭐 공부다 생각하고. 한국과 캐나다는 국가 경제력, 그 경제력에 있어서 비슷한 나라예요. 세계 10위권에 있는 경제국이기도 하고, 실제로 GDP 같은 경우, 국민 총생산 같은 경우, GDP 같은 경우 보면은 비슷해요. 4만 1000불, 4만 3000불? 제가, 숫자 까먹었네, 지금 나와서 하네요. 4만 3000불 정도에서 비슷해요. 다만, 인구수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캐나다가 3500만, 3600만 되고 한국이 한 5200만 되니까, 실제로 국민 총생산량은 한국이 더 막는 거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비슷한 경제 생활과 경제 수준을 가지고 이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한번 그냥 가능해 수 있을까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그 원화는 한국 상황은 상수로 놨어요. 불변하지 않는 상수로 놓고 그냥 캐나다 상황은 변수로 놓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한국 상황을 그 매일매일 그 주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뭐 그럴 필요도 있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 상황에 대해서만 일단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캐나다의 그 산업이 결국 환율은 경제활동, 수출과 수입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고 본다고 하면 산업을 잘 봐야 되는데 캐나다도,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세 가지 업종이 가장 그 주류를 이뤄요. 금융업, 천연자원, 그 다음에 이제 고부가 가치 2차 산업.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또 서비스업 같은 경우가 GDP 한 7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온타리오, 퀘벡 같은 경우가 그 국민 총생산 GDP의 63%를 차지해요. 그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타리오, 퀘벡주의 서비스업이 뭐 결국은 캐나다 경제에 다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일단 온타리오의 지표를 보는 게 크게 어떤 그 바이어스가 그렇게 큰 건 아니다라는 이제 전제를 하나 깔고, 금융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험, 부동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금융, 보험, 부동산 다 포함하는 이게 전체 캐나다 그 전체 경제의 19%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19%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10%, 도소매업이 10%, 그 다음에 광산 개발이 8.5%예요. 광산 개발, 천연자원 개발하는 거죠. 이 천연자원 개발하는 게 8.5%예요. 캐나다 경제 산업에서 한 4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건설이 한 7.1%, 의료사회복지 7.1%, 교육업이 한 5.4%, 그다음에 과학기술 전문 서비스업 5.2%, 5% 넘는 게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천연자원 광산 개발업이라는 거죠. 캐나다 수출 품목 중에서 천연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예요. 20%면은 엄청난 거죠. 그리고 포브스에서 선정한 2000개 기업 중에서 가스, 오일과 관련된 회사가 한 57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사가 캐나다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오일, 가스 관련된 기업의 한 20% 이상은 캐나다 기업이라는 거죠. 엄청난 거죠. 캐나다가 오일샌드 매장량이 2위예요. 오일샌드 관련돼서 2위고 전체 그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3위랍니다. 중동 국가가 아니에요. 엄청난 나라죠, 캐나다. 이 넓은 땅덩어리에 사람은 못 사는데 다 그런 게 묻혀 있는 거죠. 오일샌드가 뭐냐면, 오일샌드는 우리가 이렇게 사막 같은 데서 중동에서 이렇게 시추공 꼽아가지고 이렇게 물 쏟아내듯이 기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흙 속에 말 그대로 오일, 샌드, 흙 속에 기름이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라내면 이제 기름으로, 석유로 만들어내는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출 단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뽑아내는 과정, 이 절차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출 단가가 사실 캐나다가 높아요. 그 사출 단가가 높다 보니까, 사출 단가 높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캐나다가 저런 거 그러니까 자원 훼손, 환경 보전, 그다음에 노동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가가 높은데, 이 단가가 높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국제 유가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 아주 치명타를 먹어요. 아주 직격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이유는 이제 유통에도 문제가 있죠. 유통이 그 알버타나 이런데 사스카치안 이런 데서 뽑아내 가지고 육로로 이동을 해야 돼요. 캐나다의 오일 샌드는 캐나다 내에서 소비가 되지 않아요. 전량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캐나다는 중동 석유를 갖다 써요. 그래서 자,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건데, 자,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오일 샌드는 전량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알버타 산동네가 아니지, 그 시골 동네에서 캐가지고 전부 지금 그 트럭으로 실어서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통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파이프를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데모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환경 보전에 문제 있다 해가지고 설치를 못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어려운,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싸지는 건데, 자, 전량 미국으로 수출이 돼요. 캐나다는 중동에서 석유를 사와요. 그래서 국제 유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캐나다의 그 주유소에서 지금 저 주유소의 96.9 저 가격은 그 중동 국제 유가 블렌트유나 무슨 하는 그런 데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량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도 오일 샌드가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지니까 단가 낮고 경쟁이 되는 건데, 캐나다 오일 샌드와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 상대가 되기도 했지만, 가장 더 큰 경쟁은 결국은 이제 중동에서 생산되는 그런 석유죠. 그래서 기름값이 유가가 떨어지면 오일 샌드가 안 팔려요. 오일 샌드가 안 팔리면 캐나다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캐나다 경제가 무너지면 환율은 하락하죠. 가치가. 캐나다 환율이 하락하는 거는, 정리를 하면, 자, 96.9 100이었던 기름이 96.9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저 휘발유를 많이 갖다 쓴다는 거고, 저 휘발유를 많이 갖다 쓴다는 거는 캐나다에서 팔고 있는 오일 샌드가 안 팔린다는 얘기고, 캐나다에서 팔고 있는 오일 샌드가 안 팔린다는 얘기는 캐나다 경제 위험 요소가 되는 거고, 결국은 환율의 하락으로, 캐나다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까 이제 한국 원화는 상수로 논다고 했으니까 원화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제 원화가 자체가 갖고 있는 강세 요인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환율이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환율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환율을 보겠다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봐요. 그냥 유가가 어떻게 변동되는가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캐나다 환율이 미국 달러 대비 어떻게 되고 있나 정도 봐서, 이거 내려가겠구나, 올라가겠구나, 요 정도 그냥 가늠을 해요. 자, 이거를 가늠해가지고 다 맞출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환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많은 경제 사회적인 요소를 다 안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따질 수는 없지만, 제가 한 1개월치 1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상관관계를 좀 따져봤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온타리오주 유가와 1년 동안의 유가와 캐나다 달러와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상관계수가 6.2 정도 나와요. 6.2면은 0.6, 상관계수가 0.62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상관은 있는데 직접적이진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영향은 주고는 있다. 근데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참고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달러와의 상관관계는 한 0.7 몇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달러와의 환율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자료를 가지고 연관성이 있는지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여기에 관심이 생기니까 한번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이게 지금 지난 1년 동안 미국 유가의 등락폭이고, 두 번째 도표가 온타리오주하고 캐나다 평균 유가의 변동이에요. 1년 동안. 비슷하죠, 모양이. 이 부분이 지금 지난 1년 동안 원화 대 캐나다 달러의 환율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이렇게 최고점 치고 올라갔다가 최저점 쳤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자, 이 그래프의 모양을 쫙 보고, 우리가 보고 싶은 그래프는 이거죠. 지난 1년 동안 유가의 변동과
환율의 변동이 상관관계가 있느냐. 상관계수가 한 0.624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관련은 있지만 뭐 이렇게 절대적이지 않고 크게 직접적이지 않다. 관련은 있다. 어느 정도. 자, 이런다고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모습, 떨어질 때 떨어지고 위에 있을 때 위에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어느 정도 그냥 눈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봤어요. 뭐 36개월치도 보고 60개월치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사실 텀이 길어질수록 어떤 연관성을 찾기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뭐 들고 나는 모양새가 비슷하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뭐 딱 증명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바로 1개월짜리 이게 지금 10월 하순에 뽑은 데이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죠.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변화된 유가의 변동과 환율의 변동이에요. 뭔가 쉽지 않나요? 이거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환율과 이 유가가 관련은 있는데 직접적이진 않고 짧은 기간, 단기간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새를 가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가라는 게 환율은 수시로 그때그때 거래되는 부분이 반영이 되지만 유가는 실제로 유가가 형성이 돼서 그것이 시장에 풀리는 시점하고는 시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게 직접적으로 맞을 수는 없죠. 그런 데서 어떤 그 상관계수의 차이가 나오기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찌 됐건 간에 데이터, 그래프로 봐도 뭔가 있어 보이죠. 다니시면서 주유소에 기름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환율이 또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요 정도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기름값이 올랐다, 환율이 또 오를 수도 있겠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승지원 아빠는 어떻게 환율을 예측하는가, 지금같이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시기에 환율을 예측하는가, 청기누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뱅